만약에 에코프로 BM이 4,500억에서 거의 5천억대로 숫자가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저는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7만 5천 위안인데 7만 5천 위안에서 이게 10만 위안까지 가격이 반등했을 때가 저는 그게 드디어 이제 수요가 살아났다고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에코프로 BM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2차전지 주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주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항상 매년마다 이제 인터배터리가 이제 최근에 폐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터배터리는 여러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급 쪽의 여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우리가 물론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게 특히 유럽 쪽, 최근에 1월달, 2월달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유럽은 전기차가 3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업황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유럽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거는 결국엔 BYD입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거의 50%, 60% 이제 급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BYD가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CATL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유럽은 아직까지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는 물론 IRA 뭐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탄산리튬 가격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년 전 2022년, 2023년이겠죠. 그 당시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55만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톤당 그 7만 5천 위안입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이 탄산리튬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시작은 다음 달 1분기, 2분기 때 에코프로 BM이 흑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영업이익은 흑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력 조정을 하든 비용을 절감을 시키든 영업이익 흑자는 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매출이익이 턴어라운드가 아직 안 됐다는 점 우리는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LG 엔솔도 그 미국의 GM발 제거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배터리 셀이든 소재든 그 실적에 대한 마진 자체 개선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실제 턴어라운드가 안 나오면은 제 때는 반응이 그렇게 세게는 좀 나오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시시각각 뭐 다른 얘기들을 하고는 있겠지만은,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에코프로 BM이 제재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가 됐죠. 뭐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입니다. 실적에 빠르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 힘들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지원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새로운 이제 주니퍼 Y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장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 뭐 SK온이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 한 10%에서 14%까지 갔다가 거의 주춤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객사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이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탄산리튬 이제 가격을 얘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왔던 거는 2차 전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특히 철강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 흐름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IRA 정책을 이제 폐기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죠. 대신에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관련된 모든 배터리 소재나 셀 업체들을 미국에 생산하지 못하게 최대한 막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애초에 미국은 계속 꾸준히 제한적으로 태클을 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적어도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엔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업황은 아니고, 적어도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제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 대기를 시작한 게 그겁니다. 이때는 전기차 인프라 지원에 대한 자금을 다 회수시켰죠. 실제로 지금 JP 모건 이제 아담 조나스 이제 유명한 이제 애널리스트죠. 원래 테슬라 이제 친양적인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는 실제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2026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여기저기 어느 정도 다 쌓여줘야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운이 되어야 그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올라가게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로봇 섹터가 많이 올라왔죠. 결국에는 머스크도 히머드 로봇을 만들 거고 있고 이제 중국도 유니티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겠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더 절감시켜서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저 전기차 업황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이나 사실 포스코 홀딩스 그룹도 같은 경우는 업황 회복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확대로 2차 전지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2030년쯤 됐을 때 일론 머스크도 1억대 생산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게 리튬 이온도 들어가게 될 거고 물론 LFP 이제 배터리도 이제 들어가긴 되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로봇은 비용을 굉장히 내재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용화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물론 지금이야 리튬 이온 배터리야 가격이 지금은 싸죠. 워낙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공급 과잉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상용화 되는 데까지는 워낙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여러 인터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추후에 리튬이든 LFP 배터리든 상용화는 되긴 하겠지만은 대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의 비용이 더 줄이기 위해서 더 쓰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 자체를 좀 뒤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테슬라 주니퍼 Y가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주가에 좀 방향이 달랐던 게 대조전자 재료와 나노 신소재입니다. 일단은 머스크가 일단 주니퍼 Y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조전자 재료와 분명한 거는 나노 신소재인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차세대 이제 배터리 이제 플랫폼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지금 중국은 아무리 이제 유럽이 이제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훨씬 쌉니다. CATL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훨씬 싼 상황이고 실제로 중국 CATL R&D 인력만 하더라도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3사 다 합쳐서 10,000명이 될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R&D 인력 자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이유도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가 LFP 경쟁하기에는 워낙 원가 차이에서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BYD는 전기차도 만들지만은 당연히 소재도 만들고 있죠. 배터리 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직 계열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싼 전기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대조전자 재료와 같은 실리콘 음극재나 아니면은 CNC 도연재를 만드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실적에 대한 테슬라 향 쪽에 좀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나온 이슈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드니켈 이제 배터리가 제일 주목을 일단 받았던 걸 보이고 있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함량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아왔지만은 워낙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특히 전기차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추후에 이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는 이 새로운 미드니켈 배터리가 시장에서 부각되어 왔다는 점, 그 점이 좀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시장에 가장 관심 가졌던 거는 결국 전고체 배터리 언제 만들 건데 이게 조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대략 한 2026년, 27년 뭐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LG엔솔과 SKO 입장에서는 거의 2030년을 좀 상용화를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최근에 여러 이제 2차 전지 애널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고체 아니면은 사실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금 그게 경쟁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저도 그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CATL도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새로운 문제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인터 배터리는 뭐 미드니켈 배터리도 주목을 받고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새로운 하나의 좀 대안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결국에는 완전 뒤바뀌는 차세대 플랫폼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최근에 뭐 스페셜티 케미컬도 주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향후에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투자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가만 생각을 했을 때는 업황이 회복됐네? 이때는 또 주가는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오히려 더 반등할 수는 있겠죠. 분명한 거는 분명 그 에코프로 BM이든 LG 엔솔이든 삼성 SDI든 당연히 주가는 실적은 계속 이제 하향 추세에 있는 건 맞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4,500억에서 거의 5천억대로 숫자가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저는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7만 5천 위안인데 7만 5천 위안에서 이게 10만 위안까지 가격이 반등했을 때가 저는 그게 드디어 이제 수요가 살아났다고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에코프로 BM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LG 엔솔과 SK온이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인 건 다시 GM발 재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4680 배터리나 그리고 작년에 노스폴트가 파산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노스폴트가 파산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LG엔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고객사들이 볼보나 폭스바겐이거든요. 그 고객사들이 이제 LG엔솔가 그 생산을 하려면 대략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이었으니까 적어도 27년 정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충분히 앞당겨져 왔을 때 그러면 미국에 있는 특히 올해가 사실 25년 같은 경우가 엔솔이든 SDI든 SK온이 미국 이제 애리조나 공장이든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가동률이 워낙 70%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이게 가동률이 변하는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때부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주니퍼와의 출시가 원기적으로 생산했는데 만약 40만 대 이상 아니면 50만 대 이상 인도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당 그러면 적어도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 하반기 때부터 좀 모아가는 거는 전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비가 이제 증액된다는 점. 이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최근에 국방비 한 8% 이제 절감을 했죠. 뭐 사실 뭐 미국이야 그동안 한 1,100조 정도까지 이제 증액을 했고 최근에 뭐 5,600억 달러 원래 한 8,500억 달러였으니까 한 5년간 이제 8%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대신에 유럽이 일단은 특히 뭐 최근에 ECB도 금리 인하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면서 재정 적자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독일이 움직였죠. 물론 이제 폴란드는 GDP의 한 4% 이상은 일단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에 워낙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거의 나토 국가들이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죠. 최근에 덴마크도 10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거의 한 140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왜냐면은 독일이 왜 이렇게 적었냐. 예전에 워낙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고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적으로 사실 조금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비가 이제 덜 있었던 부분이었고, 워낙 이제 독일도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가장 사실 에너지 피해를 많이 받았던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이제 보호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길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 유럽이 국방비를 증액을 하게 되면서 대신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K2 전차나 아니면 K9 자주포나 이런 여러 이제 방산 수출들이 뭐 단순히 가격이 싸서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전에 2015년에도 한참 방산주들이 조금 충분히 주가가 좀 많이 한번 오른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술력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거의 한 몇 년간 좀 강한 상승이 또 나와왔었고 수주와 실적이 동방상승되는 흐름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흐름 계속 꾸준히 좀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국내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게 종전하게 되면은 방산주 끝난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독일이나 마찬가지고 대부분 국가들은 그동안 1950년도 이후에 뭐 우리나라 뭐 6.25 전쟁이겠죠. 뭐 걸프전도 있었을 거고 소교 대공황도 있었을 거고 항상 그런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대다수의 이제 국가들은 오히려 국방비를 증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음에는 우리가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그러니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증액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트럼프 회담이 이후에 사실 뭐 파견이나 뭐 여기에서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뭐 소집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절차들이나 이게 조금 굉장히 갈등이 있는 상황이죠. 물론 독일은 파견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140조라지 증가를 해온 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수혜냐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딱 꼭 집어서 이제 한국의 방산의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수출을 한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유럽은 이거 못 만드냐, 우리도 방산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이제 멘트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의 뭐 리오메탈이나 특히 그 여러 방산업체들,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방산업체들이 유럽 쪽의 분위기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방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저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도 여기에다 너네 우리가 분명히 국방비 증액을 하라고 했어. 근데 물론 지금 대부분 대다수 국가들이 GDP의 거의 한 2% 정도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4%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들 우리 무기 수입을 해줘, 이런 협상이 추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수주 모니터링이 계속 나올까? 왜냐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폴란드 2차 계약 다음 달 나올 거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작년 9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그 나토 쪽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하면은 오케이인데 과연 이거는 시장에서 세로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추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국방비 증했으니까 우리 계속 나올 거야 할 건지, 이게 중요한 좀 기로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는 있기 때문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분명히 시장은 차 신은에 대한 빌미를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 3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공매도 본격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과연 이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앞에서 제기했던 나토 사무총장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우리는 기울일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산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스텔스와 같은 프리미엄 뭐 전투기를 뭐 만드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K2 전차 그리고 자주포 그리고 LIG 넥스원이 뭐 비공이나 이제 천공 같은 이제 무기 탐사 같은 이런 쪽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사실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싸고 오히려 기술력이 더 좋은 것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유럽 쪽에 대해서는 조금 살짝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대신에 중남미나 아니면 저 중동 국가들에게도 수요는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만큼 시장에서는 보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 보이고 있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향후에 지금 특히 뭐 LG 러스론 같은 경우도 고스트 로보티스 인수를 하기도 했고 아마 무기는 점차적으로 첨단화되는 무기들이 생산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K2 전차와 같은 뭐 탱크와 같은 거 이거 단순하게 만드는 게 목표냐 이건 전 아니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나 에어로도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추후의 변화는 좀 더 고도화된 기술 첨단 제품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방산주 관련 이슈는 무엇인가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보고 있는 게 트럼프와 관련된 방산 이슈겠죠. 뭐 방위 분담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왜 너네들에게 방위 지원비를 내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트럼프는 물론 일단 유럽 국가들 하수씩 국방비 증액하는 건 맞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그 대신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국방비 절감을 했던 거는 왜 그렇게 했냐 보통 전략적 기지를 일단 폐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레거시 무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리스에서 미군 전략적 기지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둘씩 미군들이 철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제가 볼 때 그게 주요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폴란드도 있고 리투아니아나 루마니아나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여러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호적인 이제 방산 수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만약에 미국이 군사 쪽에 관련해서 조금 방어적인 태세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방산에 대해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게 대신에 피크아웃은 아니다. 실적은 일단은 그 물량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상 지금 역사적 고점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수주가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이게 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주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금은 비중은 저는 오히려 축소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아까 중남미 그 정도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가장 공급 계약을 크게 하는 나라들이 폴란드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GDP 4%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건데 사실 2차 수출 계약이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올 게 사실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인데 이것도 아직 굉장히 조용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게 결국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 쪽에 대한 국가들이 과연 자기네들끼리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 쪽에 대한 소주 모멘텀이 사그라들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항상 고점에 왔을 때는 이 작은 노이즈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차익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방사는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기보다는 조금은 축소해가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방산주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기업은 그나마 저는 이제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하나 에너지 IPO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하나 그룹 간의 저 시너지 효과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아까 하나 에너지와 같이 여러 지금 미국과 관련된 진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방산 수출을 하는 기업은 없죠. 물론 이제 LG 네스원이 컬 테스트 여부가 좀 남아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1100조 국방비가 나오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LG 네스원이니까 하나그룹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하나그룹이 생각보다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과 그만큼 연이 있는 인맥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최근에 뭐 필립 조선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 진찰이 하두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좀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전 내피셜이긴 하겠지만은 그건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만 득을 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좀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좀 방송을 좀 해서 굉장히 서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시장은 저는 분명히 한국 시장이 제일 크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시크니컬 그리고 하반기 때는 2차 전지가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3천 코스피 3천이 문제가 아니라 3,500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영업이익 전망치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충분히 1.5% 낮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희소식이나 실적에 대한 상향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